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십니까? 몇 사람 있죠, 그죠? 제가 조금 유명한데 오늘 처음 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얼굴 한번 알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영탁입니다. 오늘 코퍼스 크리스티 형통 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영탁입니다. 오늘 46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정세길 총리님을 모시고 동포 간담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 및 세계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빨리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근데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만 해도 100만 인구가 죽었거든요. 100만이 넘게 죽었거든요. 전 세계를 통한다 그러면은 100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생활의 고통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몰랐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그마한 일상의 행복감도 그동안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일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만 20년 됐는데 그동안 이 코퍼스 크리스티의 변화도 많이 있었지만 세계 변화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뭐 AI라든가, 요즘에 AI 저도 몰라요. 근데 자꾸만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 저런 방식이 좋더라고요. 아날로그 방식이 좋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만나고 전화 통화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냥 문자로 말리는 것보다 그냥 전화 목소리가 그립고 그냥 화면하고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먹는 게 더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좋아할지 몰라도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시 2G폰으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2G폰으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고 보면은 스마트폰보다 그냥 옛날 전화만 하고 메신저만 할 수 있는 그런 폰. 그냥 요즘에는 솔직한 얘기로 저 아들들이라든가 저희 안사람이랑 하다 보면은 이거 하거든요. 야, 그거 하지 말고 야, 목소리 듣고 싶다. 차라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메일보다는 그냥 다음은 어머님한테라도 전화통화 한 통화라도 문자로 보내지 마시고 목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제 20년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손녀를 봤다는 겁니다. 왜 또 즐겁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는 거의 시집장을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챙겨가서 그냥 손자나 애기들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무슨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욱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죠? 우리 세균맨께서는 많은 경력이 있으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멀리 코퍼스까지 찾아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세균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이자 전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1950년에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검정고시와 그리고 고학을 통해서 고려대학교를 진학하셨고요. 74년에 아까 보셨듯이 고려대학 총학생회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문기자도 하시고 학생운동도 하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졸업하시고 나서는 쌍용그룹에 취직하셔서 그리고 80년대에 미국에서 뉴욕하고 LA 경지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당시에 서부의 그 리버럴 아트스쿨 명문이죠. 페퍼다인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공부하셨고 학위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 총리님이 쌍용그룹에서 상무이사까지 하셨죠. 예. 그런 총리님의 탁월한 능력을 보시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 내용을 어떻게 했냐라고 1995년에 정치 인문을 제의를 하셔서, 그리고 나서 96년부터 고향에서 내리 사선을 했습니다. 내리 사선. 자주 듣는 얘기죠. 자주 없는 얘기입니다. 내리 사선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고향에서 그냥 후배들한테 자리를 주시고 험지인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시 상대했던 사람들이 홍사덕 씨,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씨, 이런 분들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없는 6선의 가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20대 초기에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하셨습니다. 그게 2016년부터 18년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에 드디어 46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서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세균님께서 이끄시는 K 방역으로 대한민국의 명치를 상부한 세계 방역 모범 국가로 이끄신 장관입니다. 등등 뭐 소개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제가 쭉 늘어나봤자 제 얘기 들어오신 거 아니고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개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근데 이런 빛나는 정치적 경력보다는 더 훌륭하신 게 있습니다. 총리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겪는 일이지만 시간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금 현재 민주당 상임고문이시고 그리고 제6대 사람 사는 세상 교문재단의 이사가 계신 정세균 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코퍼스 크리스티가 슬로우 시티 중에 하나여서 아마 평균 수명이 다른 데보다 좀 길지 않을까. 제가 아까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섭생도 좋으신 것 같고 기후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팬데믹 때는 많이 힘드셨죠? 예, 아마 우리 한인들 중에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정말 세계인들이 힘들었죠. 우리 한국도 뭐 힘들었지만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비교적 이제 사망률이나 또 특히 이제 한국은 병원 시스템이 아주 온전했어요. 그러니까 입원하고 싶은 분들,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다 입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됐었기 때문에 K 방역이 많이 나왔고, 또 다른 나라들은 공장을 다 셧다운 했는데 우리는 공장을 그대로 다 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 기간이 있을 때 경제 첫 해죠. 첫 해. 2020년 첫 해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제일 좋았죠.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지난 3년 동안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하면 참 끔찍하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 때에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인플레가 되고 하니까 미국의 페드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자꾸 올리고 스트롱 달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이 더 고통스럽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크게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이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아주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걸 이제 빨리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일본하고 이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죠. 그래서 아마 동포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성질 같으면 한방 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개인 관계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보면
뭐 중국도 가깝지만 일본이 굉장히 가깝고 특히 일본에게는 한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일본에게는 우리는 뭐 중국도 가깝죠. 그래서 서해 쪽에서 저기 어디죠?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가장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한일 관계가 참 문제예요.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이사를 갈 수 있으면 그냥 이사를 가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데 근데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친구는 마음대로 골라서 사귈 수도 있고 또 뭐 집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지구촌의 대한민국의 위치와 일본의 위치, 중국의 위치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오폴리틱스라고 그러죠. 지정학적으로 참 굉장히 힘든 곳에 위치해 있어요.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그렇게 가깝죠? 그 중국이 그렇게 가깝죠? 또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게 미일 중러가 세계 아주 유력한 그런 나라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딱 위치해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한 통속이고 미국하고 일본이 또 한 통속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러시아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죠. 나토 국가들이 다 단결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미국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힘들어지니까 중국한테도 손을 벌리고 북한하고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한 통속이 됐고 그러니까 그쪽이 그러니까 또 한미일 우리 한국도 일본이 막 싫은데 계속 일본하고 그렇게 척지고만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북중러가 같이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만드니까 우리 한미일 동맹 중에 우리는 미국하고는 아주 가깝게 하고 싶은데 일본은 별론데도 지금 이제 한미일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일본이 참 마음에 안 들죠. 독일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그런데 일본은 원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본 오부치 총리가 이제 우리 일본이 잘못했다. 앞으로 우리 좀 설리무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제 그리고 무라야마 총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전에 통석의 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우리 한국, 일본이 우리 조선인들한테 가한 그런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강제징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의 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몇몇 경우가 있었는데 아베 총리가 되면서부터 특히 뭐 그 이전에도 가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개별적으로 그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지만 특히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그게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되려고 하던 한일 관계에 덫이 자꾸 나는 거예요. 덫이. 예? 근데 지금 현재 기시다 총리도 아베 총리의 아류예요. 아류 같은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독도 문제가 있죠.
위안부 문제가 있지. 강제징용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면 그 강제징용된 분들이 이제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거기서 한국 법원이 일본이 이분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아니 한일 청구권 협상에 그때 다 줬잖냐. 그런데 뭘 또 배상을 하라는 얘기냐. 근데 그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예상이 되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설령 국가 간에 그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나라가 타국인이건 자국민이건 간에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인권을 유린했다든지 불이익을 줬을 때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법 정신이고 최근에 그런 식으로 개인의 권리와 인권과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풍조가 현재 지배적으로 세계적으로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본은 계속 그때 다 끝났다.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국 간에 이게 불씨가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가 보기에 일본하고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손해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반도체 만드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그 한국에 특히 그 장비나 소재 수출을 제한했잖아요, 일본이. 그런 것은 사실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국제 자유무역 정신이라든지 또 뭘로 봐서 그렇게 연결하는 건 마땅치 않은데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양국 관계가 굉장히 나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뭐 과거가 어쨌든 또 현재가 어쨌든 간에 그냥 잘 지내자 하고 툴툴 털어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속 일본하고 척지고 지내는 것은 그들도 불편하지만 우리도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 옆집하고 잘 지내야지 편안하지. 옆집하고 이웃하고 맨날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옆집 뭐 이렇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통 크게 결단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할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그런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아직 일본이 호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기시다 총리나 일본이 호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장관 레벨이나 주요한 정치인 레벨에서 자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일을 일본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또 국가의 이 채통을 지키면서 일본에게 할 말을 하고 요구를 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제대로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뭐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그 힘든 말씀 말고 요새 여러분들 그
손흥민 얘기 나오면 기분 좋죠. K-pop, BTS, 블랙핑크 이런 얘기 나오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캠브리지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러 갔어요. 외교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40분짜리 강연이에요. 그게 고민이 이게 딱딱한 얘기를 제가 이제 이 코리안 잉글리시 아니에요. 제가 코리안 잉글리시로 40분 동안 강연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죽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게 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BTS, 블랙핑크 얘기를 해서 잠을 깨우자. 근데 진짜로 그 약효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만 하면 귀가 번쩍해가지고 그 청중들이 사실 뭐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그래요. 이제 엊그제 여기 저 샌안토니오에서 샌메리 유니버시티에서도 이제 강연을 한 30몇 분 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 BTS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게 참 우리나라가 멋진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영화 스퀴드 게임 같은 거 이제 드라마를 비롯해서 뭐 하여튼 참 단군 이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인들로부터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한 10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명 이상인 나라. 그것은 이제 이 전체 GDP가 1조 5천억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아요. 1번이 미국이었죠. 2번이 일본, 3번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7번이 우리 코리아예요. 7번째가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그 스위스 같은 데는 국민 소득이 한 7만 달러 이렇게 되지만 인구가 아주 작잖아요. 그게 국력을 그렇게 크진 않죠. 또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이런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토탈 GDP는 크지만 그러나 이제 그 국민 소득 수준이 낮아서 그 축에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로 갔고 또 작년에 인공위성을 우리가 띄워서 성공을 했잖아요. 세계에서 7번째로 스스로 만든 인공위성을 띄운 나라가 됐죠. 또 코로나 때는 말이죠. 코비드-19 그 백신과 치료제를 만든 3번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번이 미국이고 2번이 영국이고 3번이 한국이거든요. 그거 보면 제가 보기에 단군 이래 하여튼 지금이 최전성기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피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 사실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코로나 후유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심각하잖아요. 저출생 고령화가 0.8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2.1이 되어야 본전인데 0.8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의 그 사회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그대로 나가면 2350년이 되면 인구가 제로가 된대요. 2350년이면 이거 물론 이제 산술적인 그 수리적인 계산이니까 그대로 되지는 않겠죠. 몇 명이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민 정책도 그렇고 또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도 그렇고 또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이제 청년들이 그 아이를 많이 낳지 뭐 국가를 위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불란서 같은 나라들이 그랬듯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미혼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냥 아기가 나오면 무조건 국가가 존중하고 책임지고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계 그 750만 내지 800만 명의 한인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민을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할 테니까 저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데 아니면 중국도 있고요. 이런 데서 우리 한인들이 역이민을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쪼그랑바가리가 된다 하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제가 경제적으로 소득도 높아지고 규모도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992년에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까지 30년 동안에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흑자 우리가 그러니까 물건 더 팔아먹은 게 토탈 한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6천억 달러.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국하고 막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적자가. 이게 무슨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냐, 또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거냐. 사실은 이제 이런 경제적인 이유보다 지정학적인 이유가 더 크죠. 옛날에 그 사드 문제가 있을 때 중국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롯데그룹은 사드 부지를 내줬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퇴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3조 원 손해를 봤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진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말은 내놓고는 안 하지만 우리한테 하드 타임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국가랑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과의 아까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때 미국이 180만 명이 참전하고 아마 사망자도 27,000명인가 37,000명이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맹이죠. 그렇지만 중국하고도 척을 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외교적인 실력이고 외교적인 역량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심하게 하는 척하면서 중국하고 또 협상하고 이해관계 챙길 거 다 챙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렇게 이중적인 얼굴을 잘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외교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미국하고 당연히 잘 지내지만 그리고 동맹관계를 존중하고 최고의 우방으로 하지만 중국하고도 척지지 않는 정도의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게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하자, 분명하게 선을 긋자 그런 쪽도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처럼 경제 규모도 작고 국력도 약하고 그래서 그냥 미국 의존형 외교나 정치를 해도 괜찮을 때는 그래도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미국의 기대서만 뭘 해야 될 시기는 지난 거예요.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주 그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외교적인 역량, 자존심, 또 국가적인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국내에 정치가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좀 민망하기 짝이 없죠.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정치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도록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1953년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7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별 일이 다 있었죠. 그 5.16, 4.19, 5.16, 또 광주 사태 등등 쫙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보다 계속 부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지금을 피크로 해가지고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아주 잠이 안 나요. 그래서 정치가 현상을 똑똑히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해내야 될 시점인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북방 연대, 삼각 연대, 그 중러 북한 또 우리 한미일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극복하는데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가.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일들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고 또 국민들의 이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요. 또 저는 당장 지금 현재 정치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현재도 이제 민주당 상임고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이곳 코퍼스 크리스티가 살기는 좋은 곳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고국을 왔다 갔다 하시려면은
또 좀 불편하신 점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 그 동포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밀고 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이렇게 그 모국도 걱정하시고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여러분들 파이팅 하셔서 꼭 승리하는 그런 우리 코리안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할 때 보니까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예. 그런 노하우나 뭐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정치인들이 말이죠.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이제 듣는 것보다. 근데 사실은 정치도 관계잖아요. 관계. 예, 정치인 간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유권자와 후보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근데 그 관계가 좋게 유지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겸양지다, 좀 양보하고 겸손하고 뭐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좀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나. 그리고 싫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찡그리지 말고 웃고. 근데 이제 제가 뭐 꼭 그렇게 그 덕을 보려고 아니면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인이지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은 더 잘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제 정치인들 사진 찍으러 가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원래 분명히 없었는데 사진에 보면 나왔다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진 때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딱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찍는데 저는 뭐 저 가에서 찍거나 뭐 뒤에서 찍거나 별로 그런 거 그렇게 챙기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손해인지도 모르지만 좀 손해보면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내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산 속에서 제가 그 아주 산동네에서 자라잖아요. 산 속에서 그런 것들도 아마 상당한 배경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남하고 막 다투고 막 이런 것보다는 좀 평화롭게 잘 지내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좋아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80세거든요. 예. 총리님은 만 73세 아직 안 되셨죠? 올 11월달에 예. 해야.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한 3년 더 남았으면 지금 활동 안 하시지만은 제가 그때 총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그 세나토에 있는 그 친구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많은 그 스토리가 많이 정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리는 그 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왜 그 마케팅을 그렇게 안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좀 마케팅을 하셔서 그 있지 않습니까? 되지 않는 얘기들을 막 팔아서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좋은 스토리가 있으신데 벌써 그만두시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80세인 바이든을 좀 보시고. 사람이 재주가 다 갖추기가 어려운가 봐요. 사실은 그 제가 좀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있거든요. 산골에서 나와서 정식 학교도 못 다니고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그런 스토리가 있고 또 제가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무슨 뭐 하여튼 신사상도 많이 받고 이제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프로모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프로모션을 잘 풀어먹어야 되는데 그 재주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그 호남에서 사선을 했잖아요. 사선을. 그리고 나서 누가 호남에서 떠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종로로 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스스로 내가 호남에서 사선,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실하니까 거기서 5선, 6선 해도 이건 의미가 좀 적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권자들을 생각해 보면 계속 뽑아주긴 하겠지만 16년이나 한 의원을 봤으면 지루할 거니까 또 내 후배들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 나는 좀 도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힘든 종로로 간 거 아니에요. 종로에 옛날에 민주당 사람들이 다 진대요, 우리가 옛날에는. 근데 이제 제가 종로에 가서 성공을 하면 대통령을 한번 나가고 실패를 하면 이제 정치를 그만둔다. 그러고 제가 종로에 가서 했거든요. 특히 이제 첫 번에 홍사덕하고 할 때도 홍사덕 씨가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더 잘해요. 근데 제가 놀랐잖아요. 그 홍사덕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세훈은 굉장히 강적이었거든요. 서울시장을 2번이나 하고 진짜로 저보다 더 젊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노력해가지고 오세훈도 눌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먹고 또 뭐 이렇게 좀 지지세도 더 잘 확보하고 그랬으면 뭔가 길이 열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재주가 없으면 이제 귀인을 만나야 되는데 귀인도 못 만나고 막 그래서 제가 실패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뭐 제가 정치를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게 과제죠. 어떻게 정치를 마무리할까. 근데 이제 저는 아무튼 끝이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무리가.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까 고심하고 있어요.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그 많은 기회를 가졌잖아요. 정당에서도 그렇고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뭐 국회의장도 하고 또 종로 같은 데 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영광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제가 무슨 뭐 캠브리지에 가고 또 지난번에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는 유펜에 가가지고 제가 강연을 했거든요. 뭐 거기 가고 뭐 세인트 메리 오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국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 국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공 외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공 외교를.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제가 뭐이 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것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튼 저 개인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보탬이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